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화생명과 3프로가 함께하는 김경일의 지혜의 밤 김경일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박수 언제 쳐주실까 지금 막 타이밍 보고 계셨는데 그래도 싹 한꺼번에 또 맞춰서 박수를 쳐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이 김경일의 지혜의 밤은 벌써 네 번째 시간인데요. 정말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데 정말 뭐 얼마 전에 세미나 가니까 이제 110살이 아니라 120살, 130살까지도 다 지금 준비를 하라라고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아지네요. 근데 아마 오래 사는 것을 이제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왔는데 이렇게 지혜롭게 우리가 나이 들어가고 싶다는 건 모든 분들의 소망이신 것 같아요. 저도 소망이고요. 그래서 정말 도란도란 얘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마련을 했고 오늘 또 편안하게 좀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주제로 만학 이제 왜 나이 좀 들어서 공부하는 것들을 다 통칭해서 만학이라고 하죠. 만학에 정말 잘 어울리는 공부들 중에 의외의 것 이런 분야의 아주 정통한 전문가분을 모셨는데요. 제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이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이론과 양정모 교수님을 모시면서 만학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네. 김결 교수님하고 단둘이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많은 또 이게 방청객 분들이 있어서 약간 쑥스럽네요. 사연을 제가 먼저 읽고 소개해드리고 또 그 사연에 맞는 우리 또 얘기들과 고민들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 한번 사연을 소개해드릴 텐데 그런데 아니다 오늘 교수님 한번 읽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텐데. 이 사연 내용이요? 네. 네,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러면. 왜냐하면 방금 전에 시그널이 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보고 이제 그만하래요. 지금. 네. LJH님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갑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수십 년을 교사로 아이들과 함께 지내다가 조금 이르게 퇴직을 하고 잠시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지 않으니 조금 우울해지기도 하더군요. 그래서 취미이든 일이든 무엇이라도 해보려고 합니다. 경험과 경력을 살려 아이들을 가르쳐도 좋지만 솔직히 그림을 너무나 그려보고 싶습니다. 이거 좋은데요? 특히 요즘 많이 쓰는 이모티콘을 그려보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과 나의 마음을 귀여운 캐릭터가 대변해 주는 게 참 매력적이더군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제 마음의 문제인데요. 얼마 전 이모티콘을 그리려면 태블릿 PC가 필요하다길래 사러 갔어요. 직원이 어떤 용도인지 물어보는데 선뜻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셨군요. 예. 이 나이에 이모티콘을 만든다고 하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자꾸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게 되네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데 저는 정말 늦은 것만 같아요.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걸까요? 예전보다 사람 눈치를 좀 더 보지 않으세요? 그렇죠. 좀 더 보시고 다른 사람들 시선 의식 당연히 하실 거예요. 당연히. 네네. 그게 안 되는 건 아닌데 특히 한국 문화는 정말 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있죠. 오죽하면은 왜 차 살 때 제일 중요한 건 승차감보다 하차감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예, 소위 할 말하면 정도니까. 남의 눈치죠. 그렇죠, 남의 그렇죠. 눈치를 네. 많이 보죠. 예. 근데 나이에 대한 부담감을 좀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교수님 뭐 하나 추천해 주실 수 있는 것? 저도 하나 생각나는 거 있으면 이제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는 두 갈식으로 말을 해요. 먼저 내가 뭘 원하는지에 대한 걸 툭 까야지. 그래야 다음에 풀어가는 게 좋지. 자꾸 내가 사실은 좀 젊게 보이고 싶다, 혹은 좀 예뻐 보이고 싶다, 혹은 예를 들어서 좀 더 재미있는 차가 필요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내 욕구를 처음에 두 갈식으로 팍 하고 툭 하고 던지면 그 다음에 풀어가기가 쉬운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해서 질질 끌려가거나 뒤로 숨기면서 계속 민망해지고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김경일 교수가 하는 지혜의 밤에 딱 났는데 뭔가 좀 재밌는 걸 보여주고 싶어.
라고 먼저 얘기하시면 아마 고르시기도 네, 쉬웠죠. 네, 쉬웠죠. 네. 네. 오늘 주제가 만학도거든요. 만학도인데 저도 요새 깜짝 놀랍니다. 왜 그 예전에 막 20대 중반 정도 되면 지원하던 대학원에 막 40대, 50대, 60대인 분들도 나도 대학원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진짜 그 상담 많이 오고 네. 굳이 저희 학교가 아니라 다른 학교도 많이 있는데 심리학뿐만 아니라 요새 만학이라는 것을 굳이 이제 표현을 써야 될까 싶을 정도로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특정한 나이대에 상관없이 공부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 미술이 그렇게 또 그 늦게 시작한 분이 많다면서요? 이 제가 그 주변에 요즘 조금 뭐 이게 은퇴를 앞두거나 네. 은퇴를 하신 분들이 거의 다 섭렵하는 분야가 있어요. 음미체. 은미체. 우리 안에 있었던 밀어놨던 많은 그 예술적 그렇지, 본능. 그렇지. 그래서 악기 하나 하시고 네, 또 뭐 그림도 그리시고 네. 그리고 체육 활동 또 많이 하셔요. 그런데 뭐 음미체를 이렇게 다 이렇게 한다고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미술이야말로 한번 정말 제대로 도전해 볼 영역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뭐 꼭 제 영역이 아니라서 아니면 전성기 아주 세계적인 화가들도 그렇게 늦게 시작한 사람이 많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미술은 그냥 그냥 한번 내가 뭐 해보고 싶은 영역이 아니라 그러니까. 조금 한번 네. 그 와셔서 그러니까 본인 안에 이렇게 숨겨져 있던 재능을 완전히 발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예술 영역이라고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지혜의 밤에서 오늘 가장 그 디스플레이가 지금 이제 화려한 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준비해 오신 거 아까 봤잖아요. 그렇죠. 제가 오늘 봤는데 조금 그래서 관련된 자료도 많이 갖고 왔어요. 근데 제가 명단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미술이나 미술사의 문외한에 가까운 저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화가들이신데.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 분들이 예. 이렇게 말하자면 많네요. 예, 그 20세기 특히 19세기부터죠. 19세기에서부터 미술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요. 그러면서 그 소위 그 정통 미술을 훈련을 받지 않은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아마추어 화가라고 했던 분들이 심지어 그냥 미술의 역사를 바꿔버리는 그런 엄청난 혁명적 변화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이제 계속 있다 보니까 이제 미술의 성격 그 자체가 좀 바뀐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작가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리고 싶지만 먼저 좀 드는 생각이 크게 보면 미술은 두 가지 영역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생각보다 미술은 소통 능력을 굉장히 중시해요. 그래요? 그림을 통한 전달 능력이요. 메시지와 어떤 이야기를 그림을 통해서 전달하는 능력도 중요하고 그런데 또 그만큼 중요한 게 미술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맞는 기법이 이렇게 또 한 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밸런스를 잘 잡아야 되는데 근데 요즘은 좀 뭐가 더 중요하냐면 소통과 공감 능력이 조금 더 이렇게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근데 미술의 역사를 놓고 보면 미술은 좀 기술이 더 많이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지 않으면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점차 시간이 갈수록 이제 소통과 공감 능력이 미술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여기 오다 보면 여기 미술품 많잖아요. 근데 확실히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작품들이 현대로 올수록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미술에서 자기 능력을 이렇게 발산할 수 있냐면은 확실히 이렇게 이 소통은 그렇죠. 연륜이 필요합니다. 그럼요. 네, 연륜이 필요하고 예, 뭐 그러니까 갑자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겪어보고 우리가 얘기하면 이 사람들을 또 많이 만나보고 하면서 이렇게 소위 말하면 공감 능력, 소통 능력을 가질 수가 있는데 요거를 그냥 썩히지 마시고 미술이라는 세계랑 살짝 이렇게 접목을 잘 시킨다면 굉장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파급력과 좀 뭐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죠. 예. 그리고 왜 그 나이 들어가면서 훨씬 더 미묘하고도 그 아주 모호한 감정까지도 상대방한테 전달이 가능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만약에 저는 이제 20살 때
이제 이렇게 만나면 좋아 싫어 이거밖에 모르는 시기였다가 지금은 뭐 굉장히 아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느슨한 사람들도 대하고 그 다음에 약간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면서 소위 해서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아주 다양한 감정들을 전하거든요. 저는 실제로요 그 흐뭇하다라고 하는 감정도 제 기억에 20대 후반이 돼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흐뭇하구만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고 저게 뭐지? 저는 10대 때 그랬거든요. 아니 네. 아니 참 목욕탕에 가서 시원하다는 걸 20대 후반 알았는데요. 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람마다 다 있다니까. 아니 어떻게 목욕탕에 들어서 시원하다고만 하지? 그래서 그 다음에 뭐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가면서 그런 감정들을 하나하나씩 알아가는데 사람의 수명이 길어지니까 이제 더 많이 있는 것 같아. 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미묘한 감정, 모호하고 감정들을 또 이제 새로운 기술이 연마돼서 미술을 통해서 한다. 이거 사실 뇌에서는 어마어마한 활성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요. 어마어마한 활성화가. 근데 어쨌든 궁금해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아니 제가 그래서 몇몇 작가들을 좀 뽑아봤어요. 네. 뭐 아시는 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화가는 앙리 루소라는 작가예요. 잠깐만, 제가 그 밑에 지금 뭐라 해서 세관원. 이분은 원래는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물론 뭐 집안은 처음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아빠가 사업해서 망해갖고 뭐 이렇게 좀 어려운 유년기를 좀 보내다가 결국 이 사람이 찾은 직업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세관원 일을 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세관원 일이 뭐 큰 일이 아니라 이렇게 일종의 관세 그러니까 도시 안에 들어오는 배들의 물품에 세금을 매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입장료나 이렇게 톨비 받는 굉장히 단순한 일을 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세관 근무하시는 분처럼 그렇게 정교한 일은 아니었다는 뜻이죠. 그냥 간단히 그냥 굉장히 그래서 세관은 이제 하급이란 표현을 또 쓰셨구나. 그래서 그냥 공무원 하시는데 그때부터 이분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지만 이제 그림을 좀 그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제 취미 활동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우리가 일요화가라고 하는데 표현 너무 재밌다. 일요화가요. 일요화가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일요화가를 그냥 언뜻 생각하면 저 사람은 그냥 아마추어고 일요일 날 그냥 잠시 일요일 날 목수가 되시는 분도 있어요. 제 주변에는 일요일 날은 자기가 만들고 싶어하는 걸 만드시는 분도 있어요. 저도 한 분 알아요. 저기 KBS 홍사원 기자분. 그런 분처럼 그분 맨날 이렇게 연필 꽂고 이제 그분 평생 소원이. 근데 이분이 굉장히 루틴한 세관원 일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점차 그리는 시간에 더 몰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정도면은 그 당시에 만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40세가 되면서부터 그럼 지금 60대지. 네, 그렇죠. 지금 60 넘어가면서 이제 조금 더 그림을 더 그리려고 뭐 말하자면 루브르나 이런 데 가서 그림을 베낄 수 있는 베끼는 게 그 당시엔 굉장히 중요한 훈련법이었거든요. 그런 걸 받을 수 있는 약간 허가증도 받고 중요한 거는 42세에 첫 전시를 해요. 개인전은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앙데팡당전이라고 불어로 앙데팡당, 영어로 하면 인디펜던트예요. 독립영화 같은 그런 분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나 맞췄어. 여기는 원래는 이게 조금 다른데 화가가 전시를 하려면 당신 국가에서 주관하는 전시, 국전에 작품을 내서 통과가 돼야 화가가 되는 거였어요. 또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좀 새로운 걸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독립작가전이라는 이런 전시를 열고 여기는 이게 심사가 없어요. 심사료만 그냥 참가료만 내면 돼요. 대략 한 10만 원, 15만 원 냈던 것 같아요. 그 내고 이 작가가 작품을 냈는데 그때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물론 조롱도 있지만 점차 자기가 이제 미술 활동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고 약간 49살이니까 요쯤 되면 그 당시에도 조기 은퇴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진정한 화가의 길로 들어서서 한 66세까지 계속 이제 화가로 활동을 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좀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아마 크게 예상을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어린이 같은 그림을 그려요. 너무 많이 뜸을 들였나요? 작품 보죠.
자기 자화상이에요. 예, 이게 그림을 그리고 나서 한 십몇 년 지나서 그린 실력이니까 이게 나이 한 45~6살 때 그린 그림이니까 조금 정말 봐도 이렇게 뭐 냉정하게 말하면 아동 그림 같죠. 근데 예. 이게 루소라는 이름을 들어서 그런지 예. 아동 그림이라기보다는 아동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표현한 그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너무 지금 그 MSG를 넣었나요? 근데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그림을 보고 사실 이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앙리 루소 이름을 좀 들어봤고 40대의 만학도로 시작한 그림으로 현대미술의 혁명의 한 축을 담당한 작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이런 그림 보면은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아니 이거 어린아이가 그리는 그림을 어떻게 이렇게 공식적인 장소에 전시를 해? 이거는 자기가 그림을 못 그린다는 것들을 그냥 드러내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조롱을 했는데 이 작가는 이 작품이 자신의 어떻게 보면 삶의 일부라고 생각을 했고 놀라운 거는 이런 작품이 세계를 바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방금 김경일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지만 사실 이 그림은 20세기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상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 굉장히 그 소위 말해 20세기 미술이 입체적이기보다는 평면적이거든요. 단순하거든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가는데 그런 흐름과 되게 맞는 거죠. 그 옆에 제가 좀 길게 이야기를 좀 갖고 왔는데 이 작가의 가치를 알아보고 일찍부터 이 작가의 작품을 이렇게 샀던 분이 있고 이 앙리 루소에 대한 전기까지 쓰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바로네스 폰 웨팅겐이라고 하는데 그냥 필명으로서는 로슈그레라고 이제 부르는 그런 여성분인데 이분이 일요 작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제가 읽어보고 감동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도 아까 살짝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래요. 이거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거 정말 참 이게 뭐라 그럴까요? 우리 삶에 정말 전혀 다른 각도에서 한 번쯤은 깊은 생각을 하게 해주면서도 유쾌하면서도 진지한 뭐가 다 들어가 있는 좋은 글이었어요. 이게 저한테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조금 그래도 잠깐 보면 메시지가 뭐냐면은 근로자들, 노동자들에게 일요일이 무엇의 의미죠? 우리한테는 지금은 이제 휴식과 다음 노동에 투입하기 전에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쉬는 시간인데 이 저자는 뭐라고 일요일을 이렇게 규정짓냐면 근로자가 일주일에 한 번 본인의 본성으로 돌아가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멋있는 표현이야. 너무 멋있는 1년 중에 우리가 몇 번 본인의 본성으로 들어갈 수 있냐면 정확하게는 52번 정도. 그러니까 1년에 50일은 우리가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세계로 갈 수 있는데 이 그 앙리 루소는 그 바로 일요일 날 자기가 가장 하고 싶어 했던 것을 한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본업과 부업이 바뀌게 된 건데 그런 이야기를 쭉 하다가 맨 마지막에 일요일에 전 세계에 거쳐 기쁨이 2배가 되고 이 기쁨이 바로 생의 기운이 된다. 사실 앙리 루소의 그림을 보면 이 굉장히 루틴한 일상 속에서 밥벌이, 그것도 월급도 우리가 항상 뭐 얘기하면 쥐꼬리만한 봉급을 받고 그 일을 하고 있지만 일요일 날만큼은 자기가 진짜 하고 싶어하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약간 그림을 보면 행복감들이 있어요. 이 작가의 그림, 제가 다른 것도 좀 보여드리는데요. 지금은 파리를 약간 자기 나름대로 재구성한 다음에 자신을 화가로서 재밌는 건 좀 파레트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기 첫 번째 부인이 일찍 죽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부인의 이름과 다시 재혼한 부인의 이름을 이렇게 파레트에 줘서 자기가 사랑하는 이게 첫 번째 부인 사별한 첫 번째 부인과 지금 부인의 이름 두 그걸 이름이 다 갖다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이 그래도 이론적인 이야기도 해요. 이거는 초상화이면서 풍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초상 풍경이라는 새로운 타입의 그림이다. 이런 것도 이제 얘기를 하고요. 사실 이제 그림을 그러니까 소위 초등학교, 중학교 일찍부터 그리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기법에서는 굉장히 조금 뭔가를 보여주기도 어려운데 그 대신 이 작가는 자기 눈으로 본 세계를 솔직하고 아주 담백하게 그려내는데 결국 그래도 어느 순간에는 그 자기 이름에 걸맞는
소위 요즘에 말하면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이 작가가 해낸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글 그림인데요. 요런 그림이에요. 혹시 이게 같은 화가 그린 아마 거예요? 앙리 루소를 모르더라도 요 그러니까 그림을 앙리 루소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야, 이게 예. 앙릴소구나. 그래서 요런 거 하나 더 보면 이런 거. 네, 이게 그가 네, 이제 네, 죽기 네. 직전에 그린 그림이고 이 그림은 지금 어디에 걸려 있냐면은 모마에 걸려 있어요. 뮤지엄 오브 모던 아트 뉴욕 가면 가장 멋진 현대 미술관에 이 그림이 걸려 있는 거예요. 예, 이게 그 좀 저는 사실 미술대학교에 있기 때문에 이게 훈련을 받은 학생들, 훈련을 받은 이론가들하고 활동을 하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소위 요즘 말로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온 예술가들의 미술을 굉장히 이렇게 풍부하게 만드는 거죠. 물론 훈련받은 예술가들도 그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세계를 이끌어가지만 또 미처 전통적인 시각으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을 이런 화가가 보여주는데 재밌는 거는 이 작가는 이런 정글 그림을 그리지만 정글에 가본 적도 없어요. 진짜요? 예. 이 작가는 자기 말로는 멕시코에 이렇게 참전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군복무 기간에 전쟁에. 예, 그건 다 일단 확인이 불가능한 이야기고 아마도 이런 그림들은 그 당시 막 파리 시민사회가 생기면서 식물원 같은 게 생겼을 때 그런데 가서 식물들 하나하나 이렇게 연구한 다음에 이를 이렇게 재구성한 것을 보여요. 지금 이런 작품은 좀 일찍부터 이제 정글 그림을 이렇게 예견한 작품인데 밀림 속에 호랑이가 웅크리고 있는데 하늘을 보면 어떻죠? 번쩍 천둥 번개가 치는데 그거에 놀란 건지 아니면 뭔가 저 호랑이가 뭘 덮치려고 하는 건지 뭔가 이 정글이면서 비바람이 몰아치는 저 순간을 이렇게 굉장히 밀도 있게 좀 그려내고 있는데요. 이게 재밌는 거는 이게 정말 진짜 이 작가가 이런 뭔가 이런 작품이 한 20개 정도 전해 오는데요. 우리가 현대인이 될수록 뭐가 좀 필요하냐면 이 현대로 가면 이게 미술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미술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일상에다 극과 극은 통한다. 현대의 반대를 쳐다보게 돼요. 문화적으로요. 현대의 반대가 뭘까요? 야만, 원시. 나 지금 과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원초적인 힘을 끌고 오려고 하는데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프리미티비즘, 원시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그러니까 현대인이 놓치고 있는 생명력 있는 세계를 이 작가가 화폭으로 가져와서 그린 건 사실이죠. 요게 조금 이따 다시 얘기했지만 폴 고갱도 그런 일을 해요. 우리 아시잖아요. 폴 고갱이. 폴 고갱 같은 작가도 만학도예요. 고갱 만학도였다는 얘기는 네. 꽤 오래전부터 그 만학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네. 한 번쯤은 반드시 언급되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원래 그 순서상 폴 고갱을 맨 마지막에 넣었는데 네. 다른 작가 일단 또 보세요. 예, 보여주세요. 너무 궁금해. 어떻게 재밌으세요? 왜냐면 그림 얘기 나오니까 고갱 전에 또 어마어마한 화가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뭐 만학하면은 어느 정도에 시작하면 만학이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일단 저보다는 많아야 될 것 같은 느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50대니까 네. 60대부터 하면 만학인 것 같은 느낌. 80대 화가로 데뷔한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잘 아실 수도 있는데 요거 얘기 잠깐 TMI. 앙리 루소 작품은 얼마에 거래될까요? 저 방금 전에 세봤잖아요. 밑에서는. 요 작품이 US 달러로 올 5월에 크리스티에서 거래가 됐는데 4,300만 달러니까 500억이 좀 넘나요? 이 숫자가 안 되네. 아니 4천만 달러가 500억이에요? 50억이 아니고 500억이지. 아니 이게 그쪽에 우리도 그쪽 저도 단위 잘 안 돼요. 않아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작가가 그러니까 40대 넘어서 세관원으로 일하다가 화가의 길이 들어서서 자기만의 회화 세계를 일군 거죠. 그리고 지금에는 이런 가치로 인정받는다는 거는 물론 이게 그냥 이 작가를 좋아하는 컬렉터가 많다는 뜻도 있지만 그만큼 작품성을 인정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 자식이 없었나 보죠. 딸 하나 있었어요. 요거는 근데 어차피 지금 주인이 이제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이제 자식이 아니겠군요. 그렇죠. 좀 네, 그렇긴 후손이 한데 아니겠군요. 근데 엄청난 명예와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자칫하면 잊혀질 법했던 화가가 자기가 끈기로 자기 이름을 만든 거죠. 예. 저 예전에 이런 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리사 그림인데 네. GRIMM이더라고요. 제가 미국 공부할 때. 그래서 내가 야 그럼 조상이 그림 형제냐? 그랬더니 이래가지고 제가 오, 와 아니 갑자기 생각이 나서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예. 플라멩고 이 새를 그린 그림인데 약간 원시적인 분위기도 나서 멀리서 보면은 저기 그 아프리카 느낌도 주지만 사실은 이 작가는 아프리카 근처도 간 적은 없다. 상상력으로서 아마 자기 꿈의 세계. 그러니까 예, 약간 더 이런 놀라워. 초현실적인 그런 더 것도 있어요. 놀라워. 예. 또 다른 화가 또 야, 네네. 너무나 유명하신 그랜드마 모지스. 예, 이분은 원래 이름이 애너 메리 로버트슨인데 남편의 성이 모세예요. 모세. 그러니까 모세스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그랜드마 모세스라고 하는데 이분은 이런 거예요. 너무 나이가 들어서 이분이 원래 그 뜨개질을 잘하는데 너무 나이가 들어서 뜨개질도 못하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한 거예요? 이제 그림을 그리세요 한 거예요. 뜨개질도 못하니까. 그래서 76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가 76세. 네. 네. 또 밑에가 너무 재밌다. 88세에 올해의 정말 이게 제가 요건 확인은 안 했는데 진짜 올해의 젊은 여성으로 선정되기도 했고요. 93세가 되는 1953년에 타임 표지로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01살로 떠날 때는 이미 1600점 정도의 작품을 했고요. 100살 넘어서도 200점의 작품을 그렸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 미국 너무나 잘 아시지만 미국은 이제 굉장히 가족 중심으로 모든 게 구성되고 네. 가족주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 할머니가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 할머니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취미가 아니라 그림이 거래도 되고 점점 유명해지다가 이제 소위 말하면은 그랜드마 스타가 되신 거죠. 그래서 이 작가의 작품은 얼마를 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기요. 예. 빨리 알려주세요. 되게 궁금해. 15억 정도 하더라고요. 오. 13만 달러에 2006년에 거래된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도 사실 보게 되면은 그림을 좀 아시는 분들은 그 브루겔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렇게 북유럽에서 활동하는 아기자기한 그림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눈 그림 많이 그리고. 이 브루겔 맞아요. 그림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렇네. 예. 눈밭에 사람들이 이렇게 오기조기 있는데 뭐 하는 장면이냐면 마음이 이게 얘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은데 사탕 만드는 거예요. 설탕을 녹여서 사탕을 만드는 이게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을 아기자기하게 그렸고 슈가링 오프. 그래서 그 눈 오는 풍경 안에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 아니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탕을 만드는 풍경을 저렇게 정감 있게 그렸고요. 이게 이제 지금 보면은 뭐 이게 80대에 그려서 이렇게 유명해지신 것뿐만 아니라 마켓에서 거래까지 되는. 저는 저 장면 지금 그림 그리시는 이 장면이 최근 1년 동안 봤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인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에서 평화가 와. 저 때는 76세도 넘으신 시점. 훨씬 넘었고 이제 100세가 거의 다가갔을 때 아마 이런 모습을 그렸을 거예요. 나의 화가의 데뷔 시점 20년이 남은 거예요 아직. 23년이요. 23년 아직 남았으니까 저 그때까지 53세거든요. 더 이렇게 내공을 기르셔서 그러니까 그때까지 10년 열심히 하고 76세 화가를 한다.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은 수명이 더 늘어나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진짜 85세, 뭐 86세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그러고도 세상에 한 명의 꼭 위대해질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런 큰 의미를 남기는 사람이 또 그때부터 완성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겠어요. 근데 이게 진짜 이분이 그랜드마 모제스가 예외가 아닌 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신 분이세요. 이 그랜드마 모제스가 60년생인 것이군요. 60년. 60년인데 그 60이 아니구나. 1860년이구나. 요분보다 몇 살 더 많으신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요분이에요. 빌 테일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53년생. 53년생. 근데 안타깝게도 요분은 100세를 못 하셨어요. 그렇네. 40. 근데 96세에 돌아가셨긴 했는데 이분은 세상에. 근데 조금 이제 소위 말하면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서
원래는 이제 이분이 언제 태어났냐면은 그야말로 남북 전쟁 때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흑인 노예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흑인 노예였다가 해방이 된 다음부터는 소장농으로 일했겠죠. 면화 공장 이런 그냥 플랜테이션에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이제 은퇴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알라바마 그 남부 그 주에서 이제 그 도시로 나와서 노숙을 하신 거예요. 근데 노숙을 하는 그 와중에도 종이 같은 걸 보면 그림을 그린 거죠. 자기가 이제 그런 분이에요. 그냥 저렇게 아무거나 있으면 막 그리시는 거예요. 제가 사진 아무거나 있으면 뭘 이렇게 그리신 거예요. 어. 근데 요거를 지나가던 한 그 안목이 있는 분이 보시고 이분의 전시를 열어줬어요. 근데 사실은 전시가 성공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그 소위 말하면은 흑인 인권이라든지 이런 이들의 어떤 문화를 존중하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생긴 다음에 이분은 재평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왼쪽에 보이는 이 그림은 제가 조금 봤더니 이 분이 그린 그림 중에서 제일 비싸게 팔린 그림이에요. 대략 한 6억 원 정도에 지금 거래가 되고 그 원래 그 미국은 이런 그림들을 전시하는 포크 아트 뮤지엄이 있어요. 포크 아트 뮤지엄이 있어서 거기에도 소장이 되었고요. 한국도 약간 보면은 어린아이 그림 같지만 굉장히 좀 그러니까 아기자기한데 이게 무슨 이 작품이 왜 비싼지 알긴 이유는 있습니다. 이게 그 영화 감독 스필버그 씨가 갖고 있었다가 지금 밑에 지금 예. 애프터 스티븐 스필버그가 되어 있던 게 그 칼라 퍼플이라는 그 흑인 컬러풀 영화 있었죠. 예, 그 저 영화 중학교 때 나온 예. 죄송합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나온 때인가 대학교 때 나왔던 영화인데 8학번이시죠. 아니요 86이에요. 86에. 네네. 자꾸 나이 많게 하지 마세요. 그 칼라 퍼플이라는 원작 소설을 쓰신 분한테 이 그림을 선물로 주셨대요. 그런데 그 분이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거를 이제 다른 분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경매장에 내놨는데 경매 때 그래서 이런 히스토리까지 있으니까 좋죠. 그렇네. 스필버거 씨가 갖고 있다가 소설가한테 선물했던 그 알리스 워커라는 소설가한테 선물했던 작품인데 이 경매가로는 5억 정도에 했던 겁니다. 예. 계속 그리신 거예요. 이중섭 화가가 왜 안 나오나 했더니 딱 거기에 맞게 지금 댓글에 이중섭 화가 그 생각이 난다 이렇게 또 말씀들을 해주시네요. 이중섭 화가 이제 오늘은 사실은 이제 만학이기 때문에 늦게 그림을 그려서 성공한 사람 뭐 이런 분을 좀 찾아보니까 대략 70대 시작해서 80대에 전시를 했던 분들 이런 걸 찾는 건데 이중섭 선생님은 뭐 굉장히 일찍 요절한 요절한 천재를 얘기할 때 그러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내년 초에 이번엔 요절한 편으로 요절한 분들 편으로 또 한번 가는 거죠. 네. 그래요. 그래서 전 이제 연령대를 다 커버해 보자고요. 보시면 보시면 방금 봤던 빌 트레일러 이 분하고 그랜드마 모제스 이 분은 80대에 이제 화가로 이름을 올리신 거니까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이준섭 작가 얘기하니까 좀 이 작가도 서양 미술사에서 빼놓을 수가 없어서 이분도 잠깐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빈센트 반 고흐도 근데 이분이 진짜 뭐 우리나라랑 똑같이 이준섭 작가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준섭 작가도 이제 40대 뭐 정말 정말 일찍 요절을 했는데 빈센트 반 고흐도 37살에 죽지만 중요한 거는 그가 회화를 늦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처음에 왜 이분이 만약인가 했는데 전 요절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그 이유구나. 이분이 소위 말하는 미대를 다닌 적이 없어요. 이분도 이제 소위 말하면 요즘 말은 아싸죠. 아웃사이더였는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빈센트 반 고흐 집안의 그 삼촌들이 그러니까 고흐의 삼촌이 아트 딜러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삼촌이 이제 조카죠. 우리가 아는 빈센트 반 고흐를 데려가서 아트 딜러 잡을 줘갖고 그림 파는 일을 좀 몇 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 세계랑 완전히 관계는 없었는데 어쨌든 아트 딜러를 했고요. 제가 이제 보니까 그 고흐가 엔잡러인 거예요. 프로 엔잡러. 그게 뭐냐면 그렇네. 아트 딜러였죠. 그거 하다가 가정교사 일을 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냐면 선교사 일을 해요. 근데 이게 다 뭐가 좀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선택한 게 화가예요. 그래서 한 27살 요 정도로
화가에 들어가서 10년 정도 그림을 그리다가 죽은 거니까 뭐 요즘도 사실은 27살, 28살의 직업을 선택하는 게 뭐 요즘엔 그렇게 뭐 늦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당시 기준으로는 굉장히 늦게 미술계에 들어온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그 조기 교육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네. 심지어는 중학교 1학년 때 시작하는 친구가 자기는 너무 늦게 시작했다고 생각해가지고 저는 이런 얘기하면서 우는 것도 봤어요. 이번 생은 늦었어요. 진짜 억장 무너지는 얘기죠. 아니 아까 몇 학년? 그러니까 조기 교육 미술 같은 거 조기 교육이 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막 늘 우리 부모님들 조기 교육 조기 교육 시키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네. 그래서 뭐는 몇 살부터 시켜야 되고 뭐는 몇 살부터 시켜야 돼. 이게 점점 더 게다가 더 어려져. 그래가지고 뭐 미술하는 친구들이 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하니까 미술에 관심 가지고 있는 그 친구가 나 중학교 1학년, 2학년 요쯤 때 난 이제 하고 싶은데 이번 생에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할 때 정말 억장 무너졌죠. 이 오늘 그 지혜의 밤에 오셔서 이걸 다 들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술의 큰 축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통 능력, 그러니까 전달 능력,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호소력 하고 그거를 이렇게 담아낼 수 있는 그릇 기술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풍부해질수록 소위 말하면 미술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그래, 맞아요. 그런 전달 능력은 커지는데 제가 요 그림을 선정해 온 이유는 이 반 고흐가 화가가 되겠다고 한 다음부터 이렇게 독학을 해요. 근데 독학을 한 다음에 5년 동안 독학한 결과가 이거예요. 근데 막상 보시면 약간 실망스럽지 않으세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반 고흐의 색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형태가 좀 뚜렷하고 뭔가 명확하게 그린 것도 아니고 얼굴 크기도 살짝 달라요. 왜냐하면 다 따로따로 그린 다음에 이렇게 합친 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반 고흐의 그림이라고 생각하기도 어려울 만큼 좀 어둡고 하지만 좀 분명한 거는 좀 소박한 농부들이 감자를 캐서 근데 정말 먹을 게 감자밖에 없어요. 감자하고 그냥 차 한 잔 놓고 저녁을 하는 그런 가족의 그런 뭐 어려운 가운데에도 이렇게 따뜻한 정을 놔두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거는 담았지만 그림으로 보아서는 좀 뭔가 없는데 중요한 거는 반 고흐도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을 했고 그 과정에서 그림들이 바뀌어 나가잖아요. 그 유명한 이런 그림들을 한번 보시면 지금 그가 이제 동생은 아트 딜러 일을 계속해요. 그래서 그 파리에서 동생은 아트 딜러를 하기 때문에 그 파리에 가서도 그림을 배우고 또 파리에서 소위 말하면은 좀 화사한 그림을 그리는 인상파들 화가들하고 교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자기가 진짜 화가가 되겠다라고 몰입하기 위해서 남부 프랑스 아르레 가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노란 집 저기서 일종의 그 자기의 아뜰리에 작업실을 만들고 이제 그림을 그리죠. 제가 이 그림을 가져온 이유는 그가 이제 그 남부 프랑스 아르레 자기 작업장을 마르는 게 저 앞쪽에 있는 저 쌍둥이처럼 보이는 저 두 집 중에서 오른쪽에 자기 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기에 있으면서 그가 원래 그렇잖아요. 시골 같은 데 가서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파리에서 만났던 동료 화가를 불러요. 여러 사람을 사실 좀 오라고 했는데 한 사람이 내려오죠. 그게 누구냐면 고갱이 내려와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은 20세기 미술을 이렇게 개척하는 두 주요한 화가가 공교롭게도 남부 프랑스에서 3달 남짓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위층에 요게 광장 쪽이거든요. 광장 쪽을 보이는 방 그림이 요 방이에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방이 반 고흐가 썼고요. 그 뒤쪽에 조그마한 방이 하나 더 있었는데 지금 이 그림 왼쪽에 의자 있는 쪽을 열고 가면 방이 하나 더 있는데 거기에 쪽방 같은 데다가 이제 고갱이 3달 있었던 거예요. 고와 고갱이 이제 같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런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확실히 무슨 그림을 많이 훈련받은 그림 같지는 않죠. 약간 만화 같잖아요. 선이 단순하고 하지만 이 작가는 그래도 자기가 본 이 세계를 진지하게 봤고 더 중요한 거는 이때 글을 또 잘 쓰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느끼는 대로 그리겠다. 이게 멋진 말이죠. 왜냐하면은 진짜. 소위 말하면 20세기 미술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해석 능력이거든요. 작가의 감정을 어떻게 그림에다 해석하느냐인데 이 작가가 이런 특히
그 기록에 의하면 그가 썼던 침대는 흰색이고 벽지도 흰색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걸 자기의 느낌껏 해석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넣은 거고 이런 거는 크게 보면 그러니까 20세기 회화의 추상성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한 발 앞서서 보여준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 표현도 너무 인상적이에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만화 같이 단순한 선들인데 참 진지하다. 그렇죠. 나 그 표현 너무 좋네. 확실히 이분이 테크닉이 기술이 많았던 건 아니거든요. 아까 우리가 일관적이에요. 그랜드만 모제스도 그렇고 빌 테일러 씨도 그렇고 80대 때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림이 현란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굉장히 진지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막 그린 게 아니라 이렇게 밀도도 좀 있고 그리고 딱 보면 누군지 알아요. 우리가 반고흐 그림 보면 그러니까. 야 이거 반고흐 그림 같다는 그러니까. 거야.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 스타일을 만들어 간 거죠. 왜 음악도 보면 진짜 명곡들 현란하다기보단 약간 단순한데 굉장히 진지한 그런 그 측면들이 많잖아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오늘 그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되네요. 역시 확실히 역사는 뭐 설민석 선생님, 최태선 선생님 이런 분들한테 들어야 제맛이고 미술은 확실히 교수님한테 들어야 제맛이네요.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맛이 달라. 아니 나는 정말 그런데 오늘 이게 1시간짜리라고 해서 될지 모르겠는데 그 고갱도 갖고 왔는데 해도 돼요? 보여줘. 네. 네. 고- 죄송해요. 내가 반말을 사실은 하고 있어 내가. 언젠가 이 고갱은 제가 3프로 TV 나오면 열심히 해보고 싶었어요. 왜 그런 줄 아냐면 이분이 예고편이라도 좀 해주세요. 증권 브로커였거든요. 어? 진짜? 아니 제가 예. 요거는 그가 이제 사실은 이제 질병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그가 이제 아마 여러 가지 병이 있었는데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또 이걸 그림으로 그린 게 명작으로 남잖아요. 그렇죠. 그게 고갱하고 같이 있으면서 귀를 자르는 그런 발작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고통 속에서 되새기면서 이런 그림을 그리는데 자기를 그릴 때 그 뒤에다가 캔버스도 있고 좋아하는 그림도 그려놓고 아까 봤던 그 창 바로 요 창이에요. 요 창. 그 창이? 여기 요 창. 그 창이에요. 그 창에서 그린 거예요. 저기서. 어.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놓고 보면 재미가 있죠. 정말 이분이 반고흐는 53년생. 이분은 48년생. 48년생. 5살 많아요. 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제 파리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둘이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이분도 늦게 화가가 된 거예요. 좀 슬프게도 이 사람은 진짜 그 당시 연봉을 보면 억대를 넘게 돈을 벌었어요. 이분은 또 게다가 억대 연봉 증권맨. 증권맨이었는데 야, 미치겠다. 그런데 이분도 꿈이 있었던 거예요. 일요화가였던 거예요.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일요일 날은 그림을 그리고 그림 감상하는 걸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던 차에 1882년에 소위 금융난이 금융계가 붕괴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도 금융 대란이 있었군요. 예, 그때 이제 실직을 했는데 남들은 뭐 비슷한 집을 찾으려고 했을 텐데 이분은 그때 뭐가 된 거예요?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화가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화가로 전향하죠. 35살. 빠른 건 아니죠. 그렇죠. 미대를 다닌 적도 없고 이제 화가가 되겠다고 지금을 결심을 한 거예요. 치면은 얼추 왜 저희들 요즘 나이로 계산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50대 초반이에요. 아무리 그렇죠. 예. 굉장히 그냥 근데 작아도.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림을 그렸는데 이런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제 반고흐하고 같이 있다가 그 이듬해에 그린 것 같아요. 잠깐 같이 하숙생활 같이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서 싸우고 헤어졌는데 다시 돌아와서 자기 그림을 그린 거 보면 이게 자기 자화상이에요. 지금 왼쪽 보면 이 자화상도 이게 조금 사진인데도 약간 자기가 펌을 되게 많이 잡지 않아요?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이렇게 자기애가 과잉하신 분 같아요. 요것도 보면은 그 약간 스스로를 신격화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머리 위에 뭐 있잖아요. 위에 네. 링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자신을 좀 신격화한 느낌인데 근데 이분이 결국 자기의 이름을 강하게 남기게 된 결정적인 거는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문명 세계를 박차고 어디로 간 거예요? 그치. 그 타이티. 그죠. 예, 타히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파리에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남태평양에 있는 이 원시의 세계로 가서 지금과 같은 이런 그림을 그린 거죠. 그러니까 파리에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색채. 근데 이게 재미있는 거는 요 시점에 아까 앙리 루소도
밀림, 정글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 타이밍이 절묘했던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전에는 화가들한테 독립적인 전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공교롭게도 국전이 사라지고 국전은 있었지만 좀 더 새로운 걸 꿈꾸는 화가들이 자기 작품을 보여줄 수 있는 앙덱팡댕전 같은 독립화가전 같은 전시가 생겼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배우지 않았지만 자기 그림을 이렇게 선보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근데 이 와중에 이 작가들은 문명을 벗어나는, 문명 안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림들을 그린 거죠.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성공을 못 할 수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만학이기 때문에 기존의 룰이나 아니면 관습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왜냐면 내가 어차피 선생님보다 전형적인 형식의 교육 과정에 있는 선생님보다 더 나이가 많은 경우도 많을 테니까 그렇죠. 오히려 새로운 질서를 만들거나 새로운 법칙, 새로운 규칙, 되게 좋다. 네. 그래서 물론 뭐 음악도 좋고 뭐 체육도 좋고 다양한 활동을 만학에서 할 수 있지만, 물론 뭐 글도 쓰시고 시도 많이 쓰시는 것 같지만 미술을 조금 관심 있게 봐달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고요. 그냥 단순히 취미를 넘어서 이 전문가의 영역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쪽이 네, 네. 미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 사연 주셨던 네. 이정훈님 제 마음대로 LJH니까 예, 이제 굳어진 거네요. 아니면 이종현님 아니면 이정희님. 네. 왜 꼭 남자일 필요는 없잖아요. 네, 네. 사실 저도 갑자기 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비슷하게 교직에 있으시다가 이분은 정년퇴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60이 넘어서 네. 저랑 같이 파이썬 배우셨던 분이거든요. 와, 프로그래밍 랭귀지. 네. 근데 다른 프로그래밍 랭귀지도 배우셨는데 지금 게임 회사에서 게임 개발자 하고 계세요. 네. 근데 그분 너무 재밌는 게 어떻게 이렇게 독특하게 이 코딩을 하고 프로그램 랭귀지를 다르냐고 했는데 도대체 누구야라고 찾아봤더니 그 팀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쁜 습관, 나쁜 관행 혹은 기존 질서 아니면 습관대로 나왔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오히려 안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영역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인사이트가 있는 건데, 나는 사실은 옳은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만들면서 가장 생각나는 책은 김경일 교수님 책이에요. 왜요? 그 선생님 책 중에 어쩌면 우리가 거꾸로 해왔던 것들에 보면은 요 얘기가 그대로 있어요. 아마 선생님은 벌써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어요. 맞아. 그러니까 네. 그때 굉장히 인상적게 선생님 책에서 읽은 거는, 우리는 자기 건 다 잘하잖아요. 그럼 맞는 거예요. 우리 본업은 다 잘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의 능력을 발휘하려면 부캐가 있어야 된다고 그때 그때 이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또 다른 자기의 취미 활동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도리어 본업에서 느끼지 못하는 창의력을 거기서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게 예. 제가 갑자기 청문회 나온 것 같은데. 아니 저는 그때 그걸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냥 네. 자기가 잘하는 건 맞아요. 제가 만약에 미술사학자면 미술사학자 열심히 해야 돼요. 하지만 또 나의 또 숨겨진 재능이 언젠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일요일이면은 나의 길을 또 찾는 그런 시도를 해야 되고, 도리어 그때 그 얘기면 거기서 창의력을 느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봤던 분들이 어느 순간에는 이제 일요화가에서 전업화가로 넘어갔던 그런 예들을 오늘 저희가 좀 본 거죠. 네. 저는 말씀하신 일요화가로는 정말 깊은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참 네. 저도 사실 우리가 정말 긴 시간을 살면서도 가끔 그러거든요. 주말에 가면 물론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정말 사람들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저 운전하고 전국 방방곡곡에 도로를 가득 메우고 뭐 하나 먹으려고 그럼 오죽하면 뭐 그냥 어디 한번 가보려고 그렇게 우리가 그냥 그렇게 길을 메우고 살잖아요. 그러면서 가는데 오는데 시간 더 많이 쓰고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밖에 모른다는 건 좀 서글프죠. 근데 1년에 52회나 기회가 있고 네. 그 52회 기회에 온전히 내가 가장 나다운 그 무언가를 한 번씩 해보는 게 그게 몇 년만 쌓여도 200, 300, 400이 될 그렇죠. 거고 우리는 또 다른 고갱, 그렇죠? 또 다른 고우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적지 않네요. 정말 많은데 우리가 안 쓰고 있는 것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LJH님께는 이정희님. 네, 이정희님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는 이정현님으로 했으니까 이정훈이나 그 이모티콘과 관련된 그리는 거가 관련돼서 아마 이제 가장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유리하거나 아니면 내가 또 오히려 더 장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역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오히려 나을 것 같은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시간 많이 지났다고 지금 왜 이렇게 계속 끝을 모르냐고 지금. 네. 원래 저희 1시간 하고 끝내야 되는데 지금 7분 오버됐대요. 아 그래요? 근데 네네. 더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네. 이거 저기 후반 저기 다음에 저기 뭐야 특집으로 한 편 연장해야 돼. 근데 어쨌든 오늘은 정말 깊은 울림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한 말씀만 더 해주세요. 이런 화가들의 이런 정말 심지어 80대가 다 돼서도 네. 시작하시는 그런 분들 보면서 우리 이제 한 살 한 살 나이 먹어가는 우리에게 한 말씀 또 하나 더 해주시고 이제 마무리하시죠. 아니 저는 뭐 네. 그 요즘 이렇게 혹시 기회가 돼서 대중 강연 할 때마다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글을 먼저 배우나요? 그림을 먼저 배우나요? 그림을 먼저 배웁니다. 우리한테 그림은 진짜 원초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명언이다 오늘. 네, 정말 잠시 우리가 세파에 또 일을 하고 자기 직업이 있어야 되니까 밀어놨지만 우리 안에는 예술적인 본능이 호모 사피엔스라면 이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일요일마다 찾으시면 좋고 그게 조금 밀어놨다면 만악의 길을 걸으셔서라도 이 예술적 본능을 밀어놓지 마시고 언젠간 한번 깊이 한번 이렇게 맞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번 달의 주제 자체가 만학입니다. 저희가 만학이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재무 쪽에 이제 그 박원갑 박사님인데 그분 자체도 만학이시고요. 아, 그래요? 네. 또 이익주 교수님은 역사적인 또 만학에 대해 또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서 정말 의미가 계속해서 또 남다를 것 같습니다. 자, 시간 다 됐고 그래서 이제 좀 집에 좀 가자라고 하는 우리 제작진의 간절한 요청을 이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유, 저는 네, 약속하시죠. 네, 3월달에 한번 더 해주시는 걸. 예. 그러면 또 뭐 주제는 결정된가요? 그렇죠. 네. 천재와 미술, 뭐 예술. 천재는 과연 타고나느냐? 좋죠. 아니면 예. 만들어지느냐? 예. 지금 그렇죠. 이 교시는 넘어가도 네, 되는데. 그거랑 만학이랑 붙이면 이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진짜.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그렇듯이 이제 이 저희 지혜의 밤은 그 어떤 좀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읽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거든요. 오늘은 드라마 대사로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 이른이 넘는 나이에 발레에 도전하는 드라마 나빌레라에서 덕출 역의 박인환 배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삶은 딱 한 번이더라. 두 번은 아니야. 내가 진짜 무서운 건 하고 싶은데 못하는 상황이 오거나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기억도 나지 않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난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해. 할 수 있을 때 망설이지 않으려고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정말 오늘 양정문 교수님이 해주신 얘기와 정말 너무 맞아떨어지는 정말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명대사인 것 같아요. 자, 인생은 정말 한 번뿐이고요.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정말 망설이지 말고 꼭 바로 시작하시고 그게 매일 하지 않으셔도 되고 오늘 같은 일요일이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제 KB국민은행 부동산 박원갑 수석 전문위원님과 이제 부동산 재무 늦게 시작하는 모든 돈의 이야기 이것에 가서 또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꼭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정말 김경일의 지혜의 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한 주 동안 안녕히 계시고요. 오늘 밤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